고도 12,000m, 유럽을 떠나 아시아로 향하던 한밤의 비행기 안. 248명의 승객이 잠든 사이 한 남자의 심장이 천천히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기내에는 의사가 없었고 가장 가까운 땅은 수백 킬로미터 밖.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관제탑에서 먼저 물어왔습니다. 환자 연령은? 주요 증상은? 산소 반응은 어떻습니까? 도착 가능 여부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부터 확인했습니다. 곧바로 내려진 결정. 착륙 허가. 의료팀 대기 확정. 비행기는 방향을 틀었고 목적지는 단 하나, 인천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늘 위에서 내려진 단 한 번의 선택이 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감동하날 진행자 김민지입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해지는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그럼 감동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볼까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타 노박입니다. 폴란드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유럽 항공사에서 수석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탄 지는 16년이 넘었고 하늘에서 보낸 시간만 따지면 인생의 절반은 이미 구름 위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꽤 많이 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도 사람도 위기라는 것도 말이죠. 그런데 그 확신이 완전히 무너진 날이 있었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아주 조용히 그리고 단 한 번의 말입니다. 그날은 1월의 밤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장거리 야간 비행이었고 기내는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승객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고 저 역시 머릿속으로는 이미 다음 근무 스케줄을 계산하고 있었죠. 이런 비행은 제게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000번도 넘게 겪은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호출등 하나가 켜졌습니다. 비즈니스석 쪽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16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그 자리에 가보니 한 남자가 좌석에 기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적의 60대 후반 승객이었고 얼굴은 눈에 띄게 창백했습니다. 숨은 가빴고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말을 잃은 채 손만 꼭 잡고 있었죠. 그 순간부터 비행기는 더 이상 평범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절차가 시작됐고 기내 의료 장비가 동원됐고 조종실과 교신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위치였습니다. 우리는 중앙아시아 상공, 육지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시속 800km로 날고 있었거든요. 기장은 인근 공항들과 하나씩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야간이라 준비가 어렵다. 전문 의료진이 즉시 대기하기 힘들다.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환자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종실에서 한 선택지가 언급됐습니다. 인천, 한국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제 기준에서 지나가는 나라였습니다.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위기 대응이나 응급, 의료 같은 보이지 않는 시스템은 아직 부족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죠. 일본이 더 믿을 만하고 중국은 규모라도 크다고 여겼습니다. 한국은 그 중간 어디쯤 지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현실적인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비행 중 비상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확실함이니까요. 그리고 그 확실함의 기준에 한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더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인천에서는 바로 응답이 왔습니다. 상태를 묻고 나이를 묻고 증상을 묻고 준비가 가능하다는 답을 줬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계획된 항로에서 벗어나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체념과 희망이 뒤섞인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생각, 그리고 그게 충분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하강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늘어났고
저는 계속 환자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안색은 점점 나빠졌고 아내의 눈빛은 점점 공허해지고 있었습니다. 침착하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준비가 되어 있을까? 착륙 후에 혼란이 생기진 않을까? 언어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진 않을까? 그리고 착륙 직전 활주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곱게 뻗은 빛의 줄이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고 기체가 속도를 줄이는 그 순간 저는 앞쪽 문의 작은 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 이미 그들이 있었습니다. 구급차 여러 대가 문을 열어둔 채 대기하고 있었고 의료진은 이미 정렬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허둥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무전기로 상황을 조율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들은 들어왔습니다. 당황도 질문도 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환자가 어디 계십니까? 비즈니스석을 가리키자 그들은 물이 흐르듯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몇 초 만에 상태를 파악했고 장비가 연결됐고 약물이 투여됐고 들 것이 준비됐습니다. 환자의 아내는 부드럽게 옆으로 안내됐고 전체 과정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문이 열린 순간부터 환자가 앰뷸런스에 실릴 때까지 4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럽의 대도시들에서 응급 대응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의료 선진국이라 불리는 곳들이죠. 하지만 이렇게 조용하고 빠르고 정확한 대응은 처음이었습니다. 앰뷸런스가 출발하며 사이렌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를 때 저는 탑승교에 서서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은 안도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사실이 그제야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마음속에 쌓아온 편견들, 보이지 않는 서열, 이 나라는 되고 저 나라는 안 된다는 판단들 말입니다. 저는 한국을 아직 준비 중인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며 단 한 가지만 보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만을요. 그때 제 옆에 있던 동료 토마스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해는 인천 상공 위로 떠오르고 있었고 비행기는 곧 정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고 설명해야 할 일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그 불빛과 그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날의 경험이 앞으로 제 생각과 제 삶을 얼마나 바꿔놓게 될지를요.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빨간 호출등이 켜진 그 순간부터 저는 시간이 다른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초 단위로 쪼개진 시간 속에서 생각은 느려지고 감각만 또렷해지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몸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이었죠. 비행기가 방향을 틀자 기내의 미세한 균형감이 달라졌습니다. 장거리 비행을 오래 해온 사람이라면 다 느낄 수 있는 변화였어요. 엔진 소리의 결이 조금 달라지고 좌석에 실리는 압력이 아주 미묘하게 바뀌는 그 순간 말입니다. 저는 그 변화를 느끼며 우리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걸 알았습니다. 목적지는 인천. 제 편견 속에서는 늘 주변부에 있던 이름이었죠. 장 피에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고쳐 쓰게 도와주고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하고 숫자를 기록하고 다시 확인하는 일을 반복했어요. 숫자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조금 나아지는가 싶다가도 금세 다시 떨어졌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사 승객은 옆에서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제가 놓치지 않도록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도 긴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들렌은 말이 없었습니다. 울음도 멈춘 상태였어요.
그저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되기 전에는 몰랐지만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표정이 있어요. 누군가를 붙잡고 싶지만 동시에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이미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의 표정이요. 기내 방송은 최소한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다른 승객들은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불안은 전염되니까요. 저는 평소보다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했고 움직임도 최대한 부드럽게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소란이 아니라 안정이었으니까요. 조종실에서 추가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들으며 저는 계속 인천에서 들었던 그 첫 질문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환자에 대해 묻던 목소리, 증상과 상태를 하나라도 더 정확히 알고 싶어 하던 태도 말입니다. 이전에 교신했던 다른 공항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가능 여부와 절차와 시간 이야기가 먼저 나왔지만 인천에서는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그 차이가 이상하게도 저를 조금씩 안심시키고 있었어요. 비행 중반을 지나면서 기장은 우리에게 남은 비행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필요했지만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장 피에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잠깐 뜨고 저를 바라보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눈빛은 흐릿했지만 분명히 사람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가 곧 도착할 거라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죠. 그 말이 어디까지 진실인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에게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불안은 여전했지만 그 아래에 다른 감정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믿음이라고 하기엔 아직 이르지만 적어도 기대 같은 것은 분명히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인천에서의 대응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누군가 이 상황을 이미 공유하고 있고 우리가 도착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제 어깨를 조금은 가볍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기내 시계는 느리게 움직였고 저는 몇 번이나 손목 시계를 확인했는지 모릅니다. 숫자를 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확인하게 되더군요. 그 사이에도 해야 할 일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의사와 짧게 상황을 공유하고 조종실에 업데이트를 전하고 다시 환자에게 돌아오고 그 모든 동작이 기계처럼 반복됐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 한편에서는 아주 오래된 생각 하나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믿어왔던 세계의 질서, 믿을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나누던 기준 말입니다. 그 기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걸까 하는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서서히 하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착륙은 멀었지만 기체의 움직임에서 그 예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긴 밤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버티는 것과 땅에서 이어지는 대응은 또 다른 문제니까요. 장 피에르의 맥박을 다시 확인하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제 자신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아직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말이죠. 기내 방송을 통해 곧 착륙 준비에 들어간다는 안내가 나왔고 승객들은 하나둘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도착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여전히 12A석을 중심으로 조용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비행이 제 인생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그리고 인천이라는 이름이 제 마음속에서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를요. 지금은 그저 눈앞의 사람을 지켜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의 끝에서 또 어떤 장면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시계는 분명히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제 몸과 마음은 그 자리에 붙잡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데도 이상하게 시간이 오래 걸렸고 비행기 안의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인천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고 애매한 표현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정확히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기체가 천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옆으로 살짝 기울며 새로운 항로로 접어드는 감각이 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승무원으로 오래 일한 저는 압니다. 저 움직임은 망설임이 끝났다는 신호라는 걸요.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수없이 의심해왔던 그 나라, 한반도를 향해서요. 저는 다시 12A 좌석 옆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얇은 카펫 아래로 기체의 미세한 진동이 그대로 전해졌고 무릎이 아려왔지만 신경 쓸 여유는 없었습니다. 5분마다 장 피에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의식 반응. 기록지는 점점 빈칸이 없어졌고 글씨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들이 제 마음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상태는 여전히 위태로웠습니다. 나아지고 있다고 말하기엔 무리였고 그렇다고 악화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태. 마치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질 수 있는 균형이었습니다. 투여한 약물들이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인 의사, 루소 박사는 제 옆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분명한 긴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는 눈빛, 수치가 흔들릴 때마다 굳어지는 표정. 의사로서의 경험이 그에게 이 상황의 위험성을 너무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들렌은 여전히 남편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속으로 무언가를 계속 되뇌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입술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단 한 번도 장 피에르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희망이 클수록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커지니까요. 기내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크게 묻지 않았습니다. 항로가 바뀌었다는 사실, 목적지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승객들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틀리지 않기를 저는 계속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시간 안내 방송이 들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70분, 60분, 45분. 숫자는 줄어들고 있었지만 불안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준비되어 있을까? 정말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을까? 혹시 착륙 후에 또 설명과 서류, 확인 절차로 시간을 허비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동안 제가 유럽 여러 공항에서 봐왔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서 저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효율과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늘 서유럽이나 북미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아시아는 아직 따라오는 중이라고 마음 한편에서는 그렇게 단정 지어두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편견이지만 그때의 저는 그걸 사실처럼 믿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하강을 시작하면서 귀 안쪽이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엔진 소리도 미묘하게 바뀌었고 창밖의 하늘색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밤도 아니고 완전한 아침도 아닌 그 애매한 시간대. 동쪽 지평선이 아주 조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밖 아래로 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 불빛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그 옆으로 움직이는 불빛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착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도가 더 낮아질수록 분명해졌습니다. 앰뷸런스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였습니다. 이미 배치되어 있었고 불빛은 켜져 있었고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숨이 잠시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땅에 닿고 속도를 줄이며 활주로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에도 그 차량들은 우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멈출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이요.
문이 열리기도 전에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저함 없는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한국 의료진이 서 있었습니다. 인사도 형식적인 말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한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환자가 어디 계십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거요. 그 문을 연 순간부터 저는 시간이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시간이 늘어지거나 압축된다고들 말하지만 인천에 착륙한 직후 몇 분은 그런 개념조차 적용되지 않는 영역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움직이는데도 어지럽지 않았고 빠른데도 성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전체 흐름을 정확한 속도로 조율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엔진이 완전히 멈추기도 전이었습니다. 아직 터빈이 식어가는 소리가 낮게 남아 있었고 기체 바닥을 통해 미세한 진동이 전해지고 있었죠. 그때 비행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망설임 없는 그러나 거칠지 않은 노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기다리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거요. 문을 열자 그들은 이미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숨이 가쁜 모습도 허둥대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처럼요. 4명 모두 파란 유니폼 위에 고과시성 조끼를 입고 있었고 각자의 손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장비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니터, 산소, 의료 키트, 흡입기,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에 서 있던 여성은 단번에 팀 리더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단히 묶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이는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오랜 경험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객실 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저를 향해 짧게 물었습니다. 환자가 어디 계십니까? 인사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상황의 본질로 바로 들어오는 질문이었죠. 저는 말없이 비즈니스석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지금도 눈을 감으면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그들은 줄지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누가 먼저라는 말도 없었고 지시를 외치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각자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좁았지만 동선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한 명은 곧바로 장 피에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미 모니터를 켜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반대편에서 의료 키트를 열며 전극 패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접이식 테이블을 펼쳐 장비를 올려놓았고 네 번째는 마들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젊은 남성 응급구조사는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남편분을 병원으로 모시겠다고 함께 갈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마들렌은 거의 기계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남편에게서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은 거리. 그러나 팀이 움직일 수 있는 정확한 공간. 그 거리조차 계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그리고 루소 박사는 더 이상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옆에 서서 지켜보는 위치로 자연스럽게 밀려났습니다. 그 전화는 놀라울 정도로 매끄러웠고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쪽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이제 이 사람들은 이 환자를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였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 어떤 약을 언제 투여했는지, 반응은 어땠는지. 저는 기록지를 보며 답했고, 루소 박사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보충했습니다. 그들은 메모를 하지 않았고, 되묻지도 않았습니다. 정보는 즉시 흡수되어 바로 다음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기내에 들어온 지 채 1분도 되지 않아 장 피에르는 그들의 모니터에 연결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익숙하지 않은 파형과 수치들이 나타났고 팀 리더는 그것을 단 몇 초 바라보더니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동하겠습니다. 회의도 토론도 없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들것이 펼쳐졌고
네 사람의 손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하나, 둘, 셋이라는 짧은 카운트와 함께 장 피에르는 좌석에서 들것으로 옮겨졌습니다.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고 호흡과 연결된 모든 라인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새로운 링거 라인이 확보됐고 약물이 투여됐습니다. 용량 확인, 체중 계산, 이중 확인, 모든 단계가 눈에 보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지만 지체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누군가는 마들렌의 가방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여권과 약, 필요한 물건들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 작은 장면이 이상하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이 부부의 삶 전체를 함께 옮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들것은 비행기 앞쪽을 향했고, 한 명은 링거를 들고, 한 명은 모니터를 들고, 팀 리더는 환자의 얼굴과 수치를 번갈아 보며 이동했습니다. 좁은 복도, 갤리, 문턱, 단 한 번도 걸리적거리지 않았습니다. 밖에는 이미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앰뷸런스는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부 조명은 따뜻했고, 장비는 완벽히 갖춰져 있었습니다. 마들렌은 도움을 받아 올라탔고, 남편 얼굴이 보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팀 리더가 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아주 작은 고개 끄덕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맡았다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앰뷸런스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이렌 소리가 공항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요란하지 않았지만 분명했고 목적지를 향해 곧게 나아가는 소리였습니다. 호위 차량들이 앞뒤를 정리하며 길을 열었고 행렬은 빠르게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비행기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그제야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단단히 버텼던 긴장이 이제서야 풀리고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옆에 섰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다르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로는 부족했지만 다른 표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위로 금빛과 분홍빛이 겹치며 아침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요. 장 피에르가 병원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지, 마들렌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될지, 그리고 이 경험이 제 삶을 어디까지 바꿔놓을지. 이메일을 다 읽고도 한동안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은 이미 어둡게 변해 있었는데도 마치 아직도 그 문장들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시선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긴장이 이제야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지만 대신 또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도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묘하게 무거운 감정이었어요. 살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기뻐해야 하는데 저는 그 기쁨과 동시에 제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인천을 떠올렸을 때 제가 얼마나 쉽게 단정지었는지, 얼마나 당연하다는 듯 편견 위에 결정을 얹으려 했는지가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제 반응이 떠오를수록 기쁨은 오히려 더 조심스러운 형태로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 전, 그 조종실에서 저는 분명히 망설였습니다. 인천이라는 이름이 나오던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아닌 의심부터 떠올랐습니다. 충분할까? 준비되어 있을까? 정말 맡길 수 있을까? 그 의심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경험이나 정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인식, 설명 없이 굳어버린 생각이었죠. 주방 창가에 서서 바르샤바의 거리를 내려다보며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옳았다는 안도감보다도 그 결정이 제 편견을 비껴갔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만약 그 순간 제가 제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였다면 어땠을까요? 더 익숙하다는 이유로
더 유명하다는 이유로 다른 선택을 했다면요. 장 피에르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들자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제야 저는 사흘 동안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결과가 나쁘게 나올까 봐서만은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이 단순한 판단 미스가 아니라 제 사고방식 자체에서 비롯된 것일까 봐요. 이메일을 다시 열어 마들렌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읽었는데도 또 읽게 되더군요. 글씨 하나하나에 담긴 떨림과 절박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 편지는 감사의 글이었지만 제게는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과연 이 생명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나누어 보았나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깊이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인천 활주로의 불빛이 떠올랐고 들것이 움직이던 장면이 반복해서 재생되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 속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졌던 건 조급함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지만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몸으로 이해했습니다. 다시 비행을 앞두고 짐을 싸면서도 그 생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유니폼을 접으며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나라를 스쳐 지나갔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항을 그저 경유지로만 기억했는지, 그리고 그곳들을 마음속에서 어떻게 분류해 왔는지도요. 믿을 수 있는 곳, 그렇지 않은 곳.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고 설명도 없었지만 저는 늘 그렇게 구분해 왔습니다. 이제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인천은 그 경계를 단번에 허물어뜨렸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 본질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설명도 과장된 홍보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생명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을 뿐이었죠. 비행 전날 밤 토마스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음 비행에서도 같은 팀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렇다고 답하면서 잠시 망설이다가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그날 인천 이야기를 아직도 계속 생각하고 있다고요. 토마스는 잠시 후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기도 그렇다고, 그날 이후로 무언가 달라진 것 같다고요. 그 메시지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요. 그 비행에 함께 있었던 모두의 마음속에 각자의 방식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요. 아마도 우리는 앞으로 수많은 비행을 더 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위기와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인천에서의 그 장면은 조용히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되어줄 겁니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도시의 불빛들이 점처럼 흩어져 있었고 그중 어딘가에는 제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겠죠. 저는 이제 그 불빛들을 이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어느 곳이든 그 안에는 준비된 사람들과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 피에르가 완전히 회복한 이후의 이야기, 마들렌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뒤의 이야기, 그리고 저 자신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인천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막 제 안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뿐이니까요. 다음 비행에서도 저는 하늘에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 저는 과거의 확신이 아니라 배운 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잊지 않을 겁니다. 파리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이 노선은 이제 제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한 달에 2번, 같은 비행기, 같은 승무원실, 같은 출발 게이트에서 출발합니다. 샤를 드골 공항의 공기는 늘 비슷하고 승객들의 표정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12시간이라는 비행 시간도 예전 그대로입니다. 절차도 변한 것이 없고 기내 안내 멘트도 식사 서비스의 순서도 착륙 전 준비도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저만은 달라졌습니다. 깊은 밤, 중앙아시아 상공을 지날 때면
객실은 거의 완전히 잠에 잠겨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어둠과 그 어둠 속에 흩뿌려진 작은 불빛들 뿐입니다. 예전에 저는 그 풍경을 그저 비어있는 공간으로 보았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에 끼어있는 긴 거리.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하늘 아래의 땅이라고 생각했죠. 지도 위에서 항로를 계산할 때도 그곳들은 단지 숫자와 거리로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그 불빛들 사이에서 저는 인천을 봅니다. 실제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느껴집니다. 바다를 따라 이어진 도시의 윤곽, 그 중심에 자리한 공항, 활주로 옆에 대기하고 있을 응급 차량들,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처럼 맞물려 작동하던 그 밤을 떠올립니다. 장 피에르의 생명을 되돌려 놓았던 바로 그 시스템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른 도시들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지나치는 이름이었던 공항들, 한 번도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 없었던 나라들 말입니다. 쿠알라룸푸르, 방콕, 타이베이, 마닐라. 이제 그 이름들은 제 머릿속에서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곳들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나? 무엇을 근거로 판단해 왔나?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가정을 사실처럼 믿고 있었나 하는 질문으로요. 솔직히 말하면 답은 불편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덜 알고 있었고 그 빈자리를 너무 많은 선입견으로 채워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같은 노선을 날고 같은 하늘을 건너며 저는 그 사건을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단순히 한 번의 성공적인 응급 착륙이 아니라 제 직업관과 세계관을 함께 흔들어 놓은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대학교병원에 공식 감사 서한을 보냈습니다. 저 역시 보고와 의견 작성에 참여했지만 글을 쓰는 내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을 뿐 아니라 제 오랜 편견까지 함께 무너뜨린 일에 대해서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그들의 능력을 의심했던 과거의 제 자신에 대해서요. 결국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실을 적었습니다. 대응의 속도, 조율의 정확성, 의료진의 전문성,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 가족의 미래를 어떻게 되돌려 놓았는지에 대해 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날 제가 목격한 것은 특별한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준비된 일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답장은 짧고 담담했습니다. 공은 개인이 아니라 팀과 시스템에 있다고. 자신들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날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얼마 뒤 장피에르와 마들렌이 프랑스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충분히 회복한 뒤 의사들의 허락을 받고 귀국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항공편을 이용했지만 분명히 살아서, 걸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사건은 어느새 승무원들 사이에서 조용히 회자되는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교본처럼 완벽했던 위기 대응 사례로요. 젊은 승무원들이 제게 와서 묻곤 했습니다. 증상은 어땠는지,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았는지, 왜 그 공항을 선택했는지 말입니다. 저는 성실하게 답했지만 항상 마지막에는 다른 이야기를 덧붙이려 했습니다. 매뉴얼에는 적혀있지 않은, 그러나 그날 가장 중요했던 교훈을요. 싱가포르 경유지에서 한 젊은 승무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16년 동안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비행은 뭐였어요? 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인천에 비상 착륙했던 그 비행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비행은 저에게 시스템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먼저 본다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줬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배움을 말로 정리했습니다. 최고의 시스템이란 가장 비싼 장비를 가진 곳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곳이라는 것. 절차보다 사람을 먼저 묻는 곳이 진짜 준비된 곳이라는 것을요.
이후 저는 인천공항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응급 상황이 아니라 평범한 경유였습니다. 수많은 승객들이 오가고 안내 방송이 울리고 공항은 늘 그렇듯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겠지만 이 평온함 뒤에는 언제든 위기를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창가에 서서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작동하는 시스템, 필요할 때 망설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날 밤 한 외국인의 생명을 자기 일처럼 붙잡아 준 나라에 대해서요. 이제 저는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게 관습적인 선택인가? 아니면 이 순간에 정말 필요한 선택인가? 이게 가장 익숙한 길인가? 아니면 가장 옳은 길인가? 그 질문은 제 직업뿐 아니라 제 삶 전체를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한 달에 2번 한국 상공을 지납니다. 하지만 이제 아래의 불빛을 보며 생각합니다. 여기는 제가 과소평가했던 나라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증명한 곳이라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피에르를 위해, 그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제가 세상을 다시 보게 해주셔서요. 엔진 소리가 일정하게 울리고 밤은 다시 우리 아래로 흘러갑니다. 저는 이 일을 계속할 것이고 이 하늘을 계속 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틀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값진 배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배움을 받아들일 용기만 있다면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그리고 하늘 위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